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능력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개인의 능력, 요즘 이제 역량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 개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제목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능력과 IQ라고 하는 게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두 번째는 학교에서의 능력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는 학업 성취 결정 요인들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대학 입학 전형에서 능력의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섯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중시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 교육 사회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불평등의 문제, 이 논의의 핵심은 능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능주의자들은 능력주의, 업적주의, 엘리트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의 기준 요소,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능력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적이었어요. 학업 성취도, 얼마나 성적을 잘 받는가, 이것이 학교에서의 능력이고 그것이 곧 사회에서의 능력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평생 동안 등에 짊어지는 스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업 성취도, 성적이라는 것은 두 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지능과 노력이에요. 에디슨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1%의 영감과 그게 이제 지능에서 비롯되는 거죠. 99%의 노력으로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지능은 뭐 에디슨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네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에디슨 천재라고 얘기하죠. 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학업 성취도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지능의 정체와 아주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노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만들어내는 학업 성취도, 곧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이렇게 샅샅이 물어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장에서 의도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과 IQ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IQ 검사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1900년부터 시작이 되고 1916년에 이제 미국에서 비네라고 하는 사람이 체계화를 시키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IQ 검사 도구들이, 측정 도구들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IQ 검사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근데 엄청 실망하셨죠? 저도 사실은 IQ 검사하고 되게 실망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했던 거랑 대학교 때 했던 거랑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대학교 때 그 IQ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나는 정말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약간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어쨌든 IQ 검사를 하면 여러분들 되게 다 좀 실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IQ 검사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다 이러면 굉장히 나는 천재를 낳았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IQ 110짜리하고 130짜리하고 사실은 그닥 차이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 학업 성취도에서도 별 차이가 없기도 해요. 오히려 IQ 검사
그 지수가 더 낮은 아이가 더 높게 나온 아이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까지 경험을 해온 바에 따라서 이 IQ 검사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이 책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Q 검사에 관한 기능주의적인 관점과 갈등론적인 관점이 매우 달라요. 기능주의자들은 이 IQ가 현대사회에서 능력평가하고 지위 배분을 하는데 보편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활용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갈등론자들은 이 IQ 검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영속화하고 정당화하는 그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IQ 낮으니까 낮은 사회적인 지위에 배치가 되고 그렇다면 월급 조금 받고 지배받는 거 너무 당연해 라고 IQ가 뭐라고 그게 우리의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처럼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갈등론자들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IQ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쭉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이렇게 이제 발전 과정에 따라서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초반에 그 교육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인간의 IQ를 능력을 연구하려고 하는 했던 학자들은 이 개인의 능력차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사회는 이건 이제 기능주의자들 얘기잖아요. 엘리트가 우월한 사람들이 사회를 지도해야 된다. 플라톤을 비롯해서 아무튼 그런 최근의 기능주의자들까지 개인의 능력 차에 따라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지도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 대중은 지적으로 열등하고 엘리트 집단이 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이를 이론적으로 지지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고다드 같은 사람은 우수한 지능 가진 사람이 일반 대중을 지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손다이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손다이크 같은 경우는 개인차 개념을 능력의 우월성과 열등성을 구분하는데 활용하고 그래서 이 손다이크는 능력에 맞게 교육과정을 차등적으로 그러니까 열등한 사람에게는 열등한 교육과정을 우월한 사람들에게는 우월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크스 같은 사람은 마크스나 골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개인의 능력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이 마크스는 특별히 그 개인 간의 능력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산물이고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차라고 하는 거를 IQ라고 하는 걸로 정확히 잴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그 어떤 집단에게는 유리한 내용이 이 IQ 검사 도구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골만 같은 경우에는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이 골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성을 잘 읽고 이해하고 그걸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감성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만 이후에는 뭐 지능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우리도 이제 최근에 그런 다양한 지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IQ가 단순히 그 지적인 능력 이런 것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 지능의 종류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IQ가 사회적인 성공하고의 분명히 상관관계는 있어요. IQ가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IQ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능력과 IQ 부분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능검사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한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지능검사 같은 이 개인적인 특성은 사회적 맥락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능검사에 의한 능력, 인지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 맥락 하에서 구성이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살에서 6살 사이 아동 지능검사에서 새랑 코끼리랑 개를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 날 수 있는 동물을 고르세요. 이런 뭘 고를 것 같아요? 우리 당연히 새를 고르겠죠? 아이들 뭘 골라요? 새하고 코끼리를 골라요. 왜냐면 디즈니 만화에 날아다니는 코끼리 덤보 있잖아요. 걔를 그림책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코끼리는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젠탈과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인데 자성예언이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성예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기대효과, 다른 말로 피그말리온 효과, 위약 효과 다 이제 비슷한 말인데 자성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그 학생에게 어떤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성취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교사가 우리도 아마 그런 기억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너는 진짜 과제도 잘해오고 숙제도 잘해오고 너무너무 이거 보고서 숙제 구성이 너무 잘 돼 있다. 넌 이거 진짜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는 자기가 선생님에게 그런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도 과제를 할 때 코피를 흘리면서 과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해요. 이 로젠탈과 제이콥슨의 실험은 이런 거였어요. 한 반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요. 한 그룹에게는 너희들은 우리 반에서 우수한 집단이야. IQ가 굉장히 높은 집단이야. 그래서 너네들이 다음 시험에서 성적이 굉장히 높아질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한 집단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아요. 혹은 낮은 기대를 해요. 야, 니네들 공부해야 뭐하냐. 성적도 별로 안 나올 거야. 이러면서 기대를 하게 되면 이 두 집단이 사실은 별 능력차를 볼 때, 집단 간의 능력차를 볼 때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교사의 기대에 따라 다른 학업 성취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요 자성예언. 그래서 이 IQ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슨 학업 성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턴버그라고 하는 학자는 실제로 이제 교사들이 학생들의 지능을 의심하고 무시하면 학생들을 오히려 무력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의 지능을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선생님들 많이 있어요. 야, 우리 반 애들 완전히 우리 학교 애들 똥통이잖아 이러면서 우리 애들이 뭘 하겠니? 아니면 그렇게 어려운 거 막 설명해줘봤자 우리 애들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선생님들 완전히 학생들을 망치는 주범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학생들의 지능을 무력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의 지능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스턴버그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는 요소는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그걸 이제 이 사람은 성공지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결국은 아이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능검사의 폐해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런 거예요. 지능검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불평등하다. 인간은 머리 좋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머리가 나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선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도식을 위장하는 과학이 된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인간은 불평등한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이 지능검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다.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능력이 어떻게 그럼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능력 형성 이론입니다. 능력 형성 이론은 심슨과 로젠홀츠, 틀리게 썼네요. 로젠홀츠라고 하는 두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 지적 능력에 대한 관념도 사회화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대한 관념이 실제로 학급의 구조적 맥락에서 형성이 된다. 이 학급이 어떤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선생님들이 어떤 기대를 하는지, 그 학급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 사실은 굉장히 다르게 사회화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급의 수행과제와 평가 방식에 따라서 지적 능력의 형성 차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 민사고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민사고나 영재고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학생들에게 수행 과제를 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 자기네들의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일을 해요. 그렇지만 일반 교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1차원적인 방식은 능력의 서열화가 이루어져요. 균일한 똑같은 방식으로 수행과제를 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니까 능력의 서열화가 이루어지는데 다차원적으로 수행과제를 내고 평가를 하게 되면 능력 수준에 대한 지각이 다양해진다. 다양한 형태의 능력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능력 형성 이론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 방식에 따라서 학교에서의 능력 형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깁스와 머피는 테스트의 구조와 내용, 그 다음에 학업 성취의 결과의 관계를 분석을 했는데 누구의 지식이 평가되고 성취와 동일시되는가, 그다음에 평가의 형태와 내용, 유형이 각기 다른 집단에 적절한가, 학생의 문화가 학생의 테스트 반응을 어떻게 매개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해요. 이 사람은 사실은 학교에서 능력 형성이 어떻게 되는가, 학교에서 어떻게 능력이 형성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테스트, IQ 테스트 혹은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 테스트라고 하는 것의 구조, 내용, 결과, 이 관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에 따라서 평가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페스터마우와 솔티스 같은 경우는 테스트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 안에 어떤 집단에게는 유리하고 어떤 집단에게는 불리한 이런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수 접근 방식이 다른 이런 것에 따라서 어쨌든 결과가 달리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접근, 치료적인 관점, 자유주의적인 교수 접근 방식을 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관리적인 접근은 전통 교과의 학습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그래서 잘 외워서 핵심적인 내용을 잘 쓰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테스트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거에 집중한 아이들은 그런 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치료적 관점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격적인 성장과 학습자들의 인격적인 성장과 자아 실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접근에선 정신도야를 중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신도야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초점이어서 이런 교수 접근 방식의 다른 상이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학교에서의 능력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교사기대예요. 아까 말씀드린 로젠탈과 제이콥슨의 피그말리온 효과, 아까 뭐라 그랬죠? 자성 예언, 그렇습니다. 자성 예언, 피그말리온 효과, 위약 효과 다 똑같은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사의 기대가 사실은 학업 성취에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퍼셀이라고 하는 학자는 교사기대 형성 요소를 몇 가지로 교사기대가 형성이 되는 그 요소들을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이 학업 성취의 결정적인 요인들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교사 인성 특성이에요. 어떤 교사냐에 따라서 교사 기대가 아이들의 학업 성취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와 학교 내부의 사회적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학업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을 엄청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능이나 문화실조 같은 교육적 개념, 신념들.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 성취, 성적을 받는 데 있어서 아이들 개인의 지능이나 그 다음에 문화실조, 이건 이제 문화적인 그 주류 문화를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문화가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교사 기대가 다르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능력별 집단 편성과 같은 교육 구조. 사실은 우리가 특수반, 그 다음에 상급반, 중급반, 하급반 이렇게 이제 상중하로 되게 좀 나누잖아요. 그래서 능력별 수업 이런 거 해요. 교실도 막 옮겨가면서 하는데 실제로는 상급반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 높은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열등반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기대를 거의 안 하겠죠. 그래서 이 교사 기대가 사실은 이 능력별 집단 편성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두섹과 조셉이라고 하는 학자가 교사 기대를 형성하는 요소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가 교사들이 얼마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일단 외모. 외모는 모든 걸 이기죠. 사실은.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그래서 학업 성취가 더 높아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외모예요. 아이들의 옷차림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점수를 누적적으로 기록해 놓는 것. 그래서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을 다 합하는,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태도나 교실에서의 태도나 그 다음에 시험 점수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했을 때 교사 기대가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계층과 인종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사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그 흑인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온 백인 선생님하고 어디가 더 기대가 크겠어요? 학생들의 기대가?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그 학생의 사회계층과 인종에 따라서 다른 기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급 내에서 행동이에요. 이 아이가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수능형 순둥순둥 학생인지, 아니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굉장히 장난이 심하고 뭐 이런 NG에 따라서도 교사 기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재밌는 거 있어요. 형이나 누나의 성적도 사실은 그 학생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 동생이랑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되게 좀 그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선생님들하고 다 친해가지고 게다가 성적이 좀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도 굉장히 선생님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 동생은 학교에서 저를 만나면 항상 피했습니다. 왜냐면 제 동생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시끄럽게 선생님들하고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시끄럽게 막 몰려다니고 운동장에서 막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아무튼 교사의 기대가 이런 형이나 누나의 성적하고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 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급의 사회심리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쭉 들어가게 되면 학급마다 매우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1반부터 10반까지 쭉 들어가는데 반마다 굉장히 다른 분위기, 학습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게 교사 기대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 교사 기대는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다른 형태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학업 성취를 결정하는 요인 두 번째, 계급과 언어입니다. 계급에 따라서 언어가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연구를 했거든요. 자본가 계급의 아이들과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다른 학업 성취를 나타내는가 그거를 보는데 거기 이 학업 성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쓰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어법을 얘기하냐면 노동자 계급의 언어 문화는 제한적인 어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자본가 계급의 아이들, 중류 계급 이상의 아이들은 정교한 어법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어법과 정교한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상황을 설명하거나 개념을 설명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모두 갖춰서 쓰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지,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는지, 이건 정교한 어법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개별화된 언어 표현, 표현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전후, 좌우 요소들을 전부 설명하는 거.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면 정교한 어법이에요. 이건 보통 우리가 문어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 텍스트로 나와 있는 아니면 책이나 이런 데에서 설명하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정교한 어법에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노동자 계급의 아이들은 이 그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어려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갖추어서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드는 게 어떤 거냐면 막 집에서 엄마랑 아이가 막 놀고 있는데 띵동 하고 벨이 울렸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손님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자본가 계급의 아이들은 지금 손님이 오셨으니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요청해요. 근데 이거는 네가 왜 조용히 해야 되는지, 잠깐 조용히 해줘야 되는지를 이 상황 맥락을 쭉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피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 노동자 계급의 엄마는 그런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조용히 해! 손님 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너가 해야 할 일은 조용히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거죠. 전후좌우 아무 설명 없이. 이게 늘상 이게 노동자 계급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문어체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학교에서 설명하는 방식, 교과서에 나오는 방식, 시험에 나오는 이 언어 방식의 어법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교해 볼 때 정교한 어법을 늘 쓰던 자본가 계급의 아이들, 중류 계급 이상의 아이들이 훨씬 학업 성취를 높은 성적을 받겠죠. 그게 이제 번스타인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라보프라고 하는 사람도 계급과 언어 얘기를 하는데요. 학업 성취의 격차를 문화적 결핍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백인 영어랑 흑인 영어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흑인 영어가 저급한 언어가 아니고 거기에도 일련의 문법 체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게 다만 학교에서 인정하는 표준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서울 말하고 오리지널 부산이나 울산 말하고 그냥 그대로 울산 사람들은 부산이나 울산 사람들은 거기에서 쓰는 스타일로 그대로 책에 그냥 그런 것들이 다 표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울산은 그나마 좀 난데 여러분이 김주영의 홍어라는 책을 읽으면 이 소설인데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국말만 모르는 단어들이 사투리가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우리는 서울말 표준어 스타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자란 혹은 그 계급에서 사는 사람들이 쓰는 그 문법 체계를 가진 이런 언어들이 표준 언어로 지배 집단의 언어가 아니어서 실제로 노동자 계급이나 소수민족의 아이들이 학업 성취에서 낮은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라버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사들의 언어 코드와 노동계급 아이들의 언어 코드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오욱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대 교수님이었는데 지금은 퇴임하셨어요. 이 오욱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질적인 문화 가진 아이들의 문화에 대한 상상력과 이해심을 가지고 문화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배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학업 성취가 유사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업 성취를 결정하는 요인 세 번째 문화자본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부르디에 아시죠? 부르디에 몇 가지 얘기합니다. 이 학업 성취를 결정하는 문화자본이 학업 성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상징적 폭력 그렇습니다. 문화적 전횡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는 중상류 계급의 문화를 보편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지배계급의 문화를 보편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문화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높은 학력을 약속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 뭔 얘기냐면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손을 잡고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 아이들. 얘네들은 사회 시간에 중국에 대해서 배우고 일본에 대해서 배우고 저쪽 미국이나 아니면 뭐 남미 이런 나라의 뭐 사회, 경제, 문화를 배운다 그러면 내가 가본 데거든요. 선생님의 설명이 너무 이해가 쏙쏙 돼요. 거기 가서 뭘 먹었지, 거기가 어땠지 이런 것들을 기억. 그래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시험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제에 부응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의 차이에 따른 아이들의 학업 성취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는 수행평가, 요새 수행평가 점수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과제를 해와라 했을 때 예컨대 유적지 답사를 갔다 와라 이럴 경우에 그 엄마들끼리 조를 짜서 요새는 아이들 데리고 주말마다 토요일에 이제 수업 안 하니까 주말마다 그 유적지 답사를 쭉 다니는 거예요. 문화해설사를 하나 데리고. 그러면 얘네들은 이 문화해설사가 설명하는 모든 이런 문화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언제 때 거고 이거 특징이 뭐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고 이런 걸 설명을 쭉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훨씬 더 높은 학업 성취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업 성취를 결정하는 요인 네 번째, 사회자본 얘기합니다. 헐, 뭔 자본이 이렇게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우리가 문화자본 얘기했는데 이제 사회자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자본은 사회적인 네트워크나 관계망 속에서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 이것만 읽어봐도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회자본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푸트넘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여기는 콜만만 나와요. 너무 복잡하니까 짧게 설명하고 있어요. 콜만 얘기는 가정 내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속에 내재된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제공한 학습 지원이나 부모와 아이 간의 신뢰와 유대관계 이런 것들을 사회자본이라고 불러요. 최근에 조국 문제 엄청 많았죠? 뭐 때문에 문제였어요? 대학원을 가는데 봉사활동을 하는데 부모의 사회자본으로 네트워크로 엄마의 동창 학교에 가서 그 교육봉사를 했다 걸린 거잖아요. 제대로 안 했나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아빠가 있는 학교에 그 로스쿨에서 그 봉사를 했어요. 그게 입학에 쓰였어요. 우리는 구경도 할 수 없겠죠. 요게 사회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김경근 교수 같은 경우 이제 고려대학교 교수인데 김경근 교수는 자녀 교육의 기대 수준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독립적으로 아동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 교육에 얼마나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동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자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자본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회자본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집은 가난하지만 아이에 대한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서 전적으로 아이 공부를 지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믿어주고 유대관계를 갖고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닥 그 갭이 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학업 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관계에 대한 연구를 이제 백병부와 김경근 교수가 둘이 같이 연구를 했거든요. 경제자본은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많으면 수능 성적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은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회자본의 총효과를 측정했을 때 이것은 사교육의 효과를 능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은 자본으로서 가치가 있는 문화활동이나 문화적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형성된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에 바탕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 얘기냐면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습성, 문화적 습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자란 가정 환경에서 경험한 문화적인 여러 특성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교육학자니까 그래 모차르트를 많이 들어야 이 아이가 머리가 좋아진대. 그래서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모차르트 엄청 들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태어나서 실제로 클래식 음악 굉장히 좋아해요. 잘 때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잠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크니까 유치원 되니까 클래식 음악만 나오면 탁 엎드려서 야 이제 자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문화적 습성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실제로 가정에서 아비투스가 형성이 된 거에 따라서 문화활동이나 문화적 교양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오페라나 아니면 뮤지컬 이런 것들을 많이 본 사람들, 연극 이런 걸 많이 본 사람들은 그런 거에 친숙해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극장으로 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비투스가 문화자본이 될 때는 통합 논술이나 구술시험 이런 데서 월등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학 입학 전형과 능력의 정의예요. 이제 미국 얘기예요. 미국의 빅3 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학 사정관제 같은 이런 그 자기네 학교가 정한 입학 전형이 있어요. 요거는 선발 조건이 뭐냐면 지도자로서의 고상한 품성과 리더십 뭘로 잴 거야? 선발 조건이 굉장히 애매하죠.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런 사람을 뽑고 싶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전인적 인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사람은 되게 어떤 사람이냐면 프로테스탄트고 그러니까 기독교들이고 그 다음에 백인 상류층인 신사계급 상류층 문화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요 선발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3 대학에서의 이 입학 사정관제 같은 비실력주의 선발 모델은 사회적 배제 원리.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으나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져 있는 사회적 배제 원리가 작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지배계급을 뽑으려고 하는 이런 입학 전형이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배계급으로서의 상류층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중시하는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 2009년부터 입학 사정관제가 도입됐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입학 사정관제는 뭐냐면 수능 성적 말고 비교과 내용,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의 이런 그 비교과 비율을 좀 높이고 내신 반영 비율을 좀 감소하는 그러므로 자사고나 특목고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조국 이 자녀들의 문제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불평등 입시 보고서라고 하는 기사에 자사고와 특목고 출신의 서울대 입학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내고 있고 이게 2019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중에서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출신 상위 10곳을 이렇게 합격 비율을 쭉 본 거예요. 서울 서초구, 강남구, 양천구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여기에 서울대 입학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과천, 분당, 울산 동구, 부산 진구,
광진구, 송파구, 포항남구 이렇게. 그래서 탑 10을 이렇게 뽑았는데 특수한 지역, 예컨대 교육특구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서울대 입학을 많이 했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종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보는 거냐? 비교과 활동, 교과,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면접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도 학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종 전형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그 대입 정책을 좀 고쳐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정시를 확대하자라고 하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해서 2020년부터 이제 정시가 슬슬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를 확대하는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각각 이유를 이렇게 내고 있는 걸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의 요약 정리를 보겠습니다. 지능검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도식을 과학적으로 위장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지적 능력도 사회화가 되는데 학급의 과제나 평가 방식에 따라서 지적 능력의 형성 차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가 학생의 문화 차이를 배려한다면 학업 성취 실패를 상당히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으로서 가치 있는 문화 자본은 가정에서 형성된 습성, 문화적 습성인 아비투스를 전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실력주의 선발 모델, 그러니까 입학 사정관제 같은 거는 사회적 배제 원리로 작용해서 빅3 대학이 미국 전통의 핵심적인 제일 좋은 대학은 대학이 원하는 전인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교육이 상호작용적인 생활세계를 배제하고 개인의 능력과 성취만을 강조한다면 인간의 상호관계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장에서 얘기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